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7명 발생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백신 1차 접종자는 1,500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의 30% 가까이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휴가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가 어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또 일주일 만에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300명대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씩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맞아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대략 한 35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그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이제 317명이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게 서울 127, 인천 7, 경기 88명에서 222명이었고요. 기타 지역에서 나왔는데 예. 이 추세를 보시면은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발생했던 추세는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비해서는 각각 토요일은 452가 429로 일요일은 360이 317로 감소한 게 맞고요. 예. 주중 피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주중 피크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5, 16일인데 이게 522명, 523명으로 각각 500명 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피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면서 확진자도 감소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상태로 조금씩 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수치로만 봐도 약간의 감소 추세가 맞긴 한가 보죠? 네, 일평균 확진자로 따져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주간 444.4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대비해서 15%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근래 들어서 계속 뭐 한 300명 내지 5, 600명 이런 베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였는데 조금씩 나선형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를 중심으로 두고 계속 추가 파르르 떨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0.88 정도로 조금 더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동량을 예. 또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0.7% 떨어졌고 비수도권은 1.2%가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날씨가 5월에 비해서 6월로 가면 좀 더 더워지고 약간 더 이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재까지의 백신 1차 접종자를 보면 1,500만 명이 넘었고 이렇게 국민 30% 가까이가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지금 현황을 저희가 앞서 살펴봤는데 이런 양상들도 좀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향이 일단 클 걸로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일단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현재 한 1,500만 명 정도 예방 접종을 한 게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면은 이제는 30%가 훨씬 이제 넘는 정도가 맞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예방 접종이 고위험군으로 생각되었던 이제 고령층 위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말이랑 작년에 있는 그 코로나19 발생 현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고령자 집단 발생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시면 요양시설 의료기관 확진자가 작년에 6,900명이었고 전체 집단 발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21%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줄었습니다. 거의 줄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방 접종에 의한 효과가 일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평론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동량도 약간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제 환기를 좀 하기에 적절한 그 기상 상태이거든요. 물론 이제 미세먼지 이슈가 일부는 있지만 그래서 예. 환기가 저희가 코로나19 발생, 특히 실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이 예방접종 30% 정도를 차지했을 때 그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시면은 각 국가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정도 맞췄는데도 증가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그러면서 감소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를 또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교적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예방접종이랑 같이 맞물려가면서 상승작용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거리두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어제 다음 달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에 앞서서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본 곳들이 또 있었잖아요. 어떤 곳들이 있었죠? 네, 시범 적용을 한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들이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네. 미리부터 어느 정도 거리두기는 완화되는 쪽으로 개편안이 발표가 될 거다. 이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예.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를 좀 맞춰서 미리 어느 정도 시범을 해보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은데 부산이라든지 대구 이런 쪽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이쪽에 대해서 영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시범 도입을 했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사적 모임을 8명까지 가능케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리두기 개편안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같이 이런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시범적으로 미리 적용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 방역적인 측면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은 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바라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거는 맞고 그다음에 그 지방 쪽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가 눈에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경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는 측면은 알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완화하면 다시 강화하기가 진짜 많이 힘듭니다. 예. 그거에 아주 전형적인 예가 일본 사례였거든요. 예.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3월, 4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네. 확진자 수가 확 증가를 하면서 다시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나타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서 효과를 보기에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추세를 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생각은 되는데 예. 이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좀 전국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추세를 보면서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맞는 것도 같고 근데 답답하니까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이게 당장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가장 크게 어떤 점이 바뀌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있었던 것이 이제 5단계, 5단계였거든요. 네. 그것이 4단계로 조금 간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준들을 보시면 좀 굉장히 느슨해지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같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변화된 단계에서는 2단계에 해당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8인 이상 금지, 그러니까 8인까지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또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조치를 바로 시행하기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2주일 정도 더 6명 정도까지 기준으로 과도기적인 그런 예. 상황을 또 지나가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카페, 유흥시설 이런 것들이 자정까지 영업이 된다. 시간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 예. 그리고 사실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할 때 이전에 단계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방역을 완화하는 대신에 자율, 책임 이쪽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방역 수칙이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코로나19의 확진자 현황이 갑자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라거나 그렇게 된다면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거나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2주일 정도 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6명 수준으로 세워놓고 지켜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불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거리두기 조정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거리두기 개편안 전체에 대해서 재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완화 조치를 상당히 환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유지하고 앞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율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주어졌던 그런 의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해야 이제 이런 완화 효과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좀 개편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수도권은 6인에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반면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는 저희가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서 대구까지 퍼졌던 그러한 알파 변이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도 있었고 네. 그것들 외에 또 다른 그 집단 감염, 그러니까 지방에서 생겼던 그런 집단 감염들이 그런 사례들로 의심되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비라는 게 지금 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 따르면은 전국적인 거를 한꺼번에 중앙 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방 정부에게 자율권이 넘어간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방 정부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1에서 3단계까지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계인데 우리 지금 지역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중수본이나 중대본이랑 상의를 해서 조금 더 강화된 단계를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지역, 본인이 지금 있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능동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많아졌으니 단계를 뭘 강화해야 되겠다, 뭔 더 해야겠다. 물론 지금 한 1년 반 정도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역량들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측면들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을 처음 이렇게 접종할 때 백신 인센티브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모임에서 이런 제해 준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저희 넷도 백신 접종자 아니겠습니까? 백신 맞으셨죠? 네, 저는 지난주 예. 월요일에 맞았습니다. 예. 모임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1차 접종만 해도 제외되는 건지 아니면 2차까지 다 맞아야지 제외되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따른 그러한 인센티브는 정확하게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 맞고요. 물론 예. 일부의 그 인센티브는 예방접종을 한 번만 맞아도 부여가 되지만 네.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그 예방접종 완료자의 정의는 2번 맞는 백신은 2번까지 다 맞고 나서 2주 뒤. 그다음에 한 번만 맞는 얀센의 백신의 경우만 예. 맞고 나서 2주 뒤, 한 번 맞고 2주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예를 들어 모임에서 이제 인원 제한에서 빠진다던가 네네. 이런 식의 그 인센티브들은 전부 다 2번 맞고 2주 뒤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마 적용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전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니까 아직 2차까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한참 남았네요. 저는 얀센이라서 그럼 이제 얼마 뒤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종교 시설에서 예전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번에 백신을 맞으시라 그럼 종교 시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잖아요. 네. 종교 시설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일단 수용 인원 기준은 계속 적용이 되는데요. 좀 바뀌어가지고 1단계 같은 경우는 50%, 원래 수용 인원의 50%까지, 그리고 네. 2단계는 3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 수준에 비추면은 비수도권은 50%, 수도권은 30%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다. 종교 활동 수용 인원 이 기준이 있긴 한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특히 많이 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성가대, 소모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제약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참가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접종을 완료하시는 분들이 성가대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거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적용이 된다라는 예. 것을 좀 참고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했을 때 자율성 강조하지만 책임에 따른 뭐 그 과태료나 그런 거 행정처분은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교수님께서 우려하는 좀 이른 시기에 좀 거리두기 완화하는 거 아니냐는 대해서 이런 뭐 행정처분 같은 걸로 좀 만회가 될까요? 걱정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저는 제한가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자율성이 강조되면 당연히 그 자율성을 어겼을 때에 대한
그 페널티도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지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행정명, 예를 들어 뭐 생활지원금을 배제한다든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개개인에게만 주어진다는 정도만 되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것도 좀 잘 알려져야 맞아요. 그래야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할 수가 네.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조심을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반복적인 교육밖에는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예. 교육이라는 게 지식의 전달도 있겠지만 반면 교사 사례의 전달 같은 것들도 그분들에게 주의감을 계속 북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홍보라든가 사례 소개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주는 거는 사실은 또 그 사람을 대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제가 보기 이러한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부분과 함께 사실 전면 등교 이행 방안에 대한 내용도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네. 2학기부터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모든 유치원 그리고 초중 고교 전면 등교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네, 뭐 전국 확진자 수 발생 기준으로는 500명 내지 1000명, 뭐 수도권으로는 250명 내지 500명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현재 수준으로 확진자 수준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했을 때 4단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원격 등교, 그러니까 전면 등교가 아니라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가고 3단계의 경우에 3분의 2, 원래 정원의 3분의 2 정도 이하 범위에서 등교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1, 2단계가 이제 전면 등교 수준이거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의 원칙 하에서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뭐 3분의 2 등교라든지 이 정도를 좀 더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학기는 1단계 아니면 2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전면 등교가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발표하면서 윤해 부총리가 물론 전면 등교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 또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좀 교내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우려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라고 부르는 그 곳은 일단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교사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학교의 구성원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예방접종과 같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방접종이 이런 현재 최근에 코로나19 감염 그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예방접종의 영향을 받은 지금 군들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의 그 최대 그 코로나19에 그 노출되기 쉬운 그러한 그 학생이나 또는 교사가 있게 되면 당연히 그 학교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예.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방지책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개인 방역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거고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구조적인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학교는 예전부터 굉장히 과밀화가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밀화라는 거는 당연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굉장히 좋은 조건 네.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작년 5월 달에 이스라엘에서도 학교를 처음 이렇게 딱 열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코로나19 그러니까 학교 내 감염, 교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마스크 미착용과 과밀화 두 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주의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일반 교실 전환이나 뭐 이동식 건물 배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급적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안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중학교 때 제가 52번이었어요. 60명이어서.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조금 더 높은 번호였었는데요. 이게 아마 세대에 따라서 과밀화 정도도 좀 다를 걸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부분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예방 접종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예방 접종이 지금 아직까지도 학생들에 대한 계획은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지금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12세에서 15세까지도 승인을 받았고 네. 지금 11세 미만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경우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경증으로 끝납니다. 미국에서도 20세 미만의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입원한 학생은 거의 뭐 진짜 몇 명이 안 됐고 그다음 예. 사망자가 한 명인가 발생하고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거는 맞는데 이 학생들이 결국 집에 가서 어떻게 전파되느냐가 계속 지적받았던 문제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고령층 중에 한 20% 정도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위중증 환자의 25% 정도가 50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록 치사율은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국은 봉쇄 해제를 연기하기도 하고 또 중국의 일부 도시는 아예 항공편을 취소하기도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할까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엇갈리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CDC는 최근에 델타 변이를 주의 변이로 재분류를 했고 네. 미국 CDC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 여러 가지 뭐 병독성이나 이런 것도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었는데 영국 쪽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델타 변이가 분명히 1차 감염은 돌파해서 감염을 그러니까 예방접종 1차는 돌파해서 감염을 자리일으키는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최근에 이 델타 변이의 집단 감염이 하루에 10,000건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늘진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입원 환자만 약간씩 느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데이터를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진짜 심각한 영향을 주는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예방접종을 돌파해서 감염을 일으킬 때 여기서 다시 또 새로운 변이를 더 획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를 여기서 더 획득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예.